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하루 최대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고요. 주간 택배기사의 심야 배송도 제한하고 말 많던 분류 작업을 택배기사에게 맡기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예정입니다. 올해만 과로사로 숨진 택배 노동자가 모두 14명이나 됩니다. 그중 택배기사만 10명이고요. 정부에서 과로 방지 대책이 나온 건 반가운 일인데요.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알맹이가 빠졌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내용 대부분이 택배기사가 근로자임을 전제하는 점인데요. 대다수 택배기사가 개인 사업자인 탓에 물량과 근무 시간을 정부나 택배사에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슈의 핵심인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이 없이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토록 한다는 다소 두루뭉술하게 돼 있어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이 팬데믹 시대 택배 산업은 갈수록 커져갈 텐데요. 언제까지나 택배기사의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보다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11월 1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양 바이오팜.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필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하고요. 2부에서는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생각보다 많이 안 좋네요.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42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1차 충격을 맞은 4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요. 8개월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후 최장 기간인데요. 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 대면 업종들이 부진합니다.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내수 서비스업이 부진하고요. 또 여기에다 수출 중심의 제조업도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이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트레일러, 금속 가공 등에서 취업자 수가 줄다 보니까 감소폭이 한 달 전에 비해서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 이상에서만 이 재정 투입한 일자리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20, 30대가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줄고 있고요. 전 연령대에서 모두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은 3.7%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0.7%포인트 상승했는데 이 역시 20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실업률도 가장 높았고 10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2만 명 정도나 감소해서 지난 4월에 47만 명 정도 감소한 이후에 6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러니까 월별 수치를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자리라는 게 방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네요, 보니까. 뭐, 지난 그렇습니다. 3월, 4월, 그 3월 신천지 때 3, 4월 취업자 수 아주 대폭 줄었었고요. 그리고 이 9월, 10월에도 대폭 이 취업자 수가 줄었는데 이때 역시 광복절 집회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확대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집회와 관련된 이제 모임에서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10월까지 그 영향이 미쳤고 이 11월부터는 좀 나아져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내년에 물론 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많이 달려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사정이 좀 나아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이제 내년도 뭐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발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데는 뭐 이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일자리 전망도 녹록치 않다라는 분석 보고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국제연구소 한국 KDI가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년 일자리 충격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 보고서인데요. 내년 취업자 증가 수가 KDI는 월 평균 1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9월 전망치보다도 5만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자리 회복이 더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인데요. 최근에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죠. 따라서 당초 예상보다도 영향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제 KDI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는데요. 올해는 성장률 전망치 마이너스 1.1%를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9월에 제시했던 3.5%보다도 0.4%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3.1%로 낮췄는데 물론 뭐 중요한 변수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돼 있습니다. 백신이 얼마나 보급이 되고 이제 빠르게 이제 회복세가 나타날지 여부에 달려 있지만 그러나 지금 뭐 일부 제약사,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발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백신과 치료제 광범위한 보급은 내년 말쯤이나 돼야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KDI 분석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이제 화이자에서 개발 소식이 이번 주에 이제 전해지면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증시가 좀 들썩들썩했는데 근데 이거 좀 알아보니까 화이자 발표가 또 그렇게 신뢰가 가지가 않네요. 이 백신이. 그러니까 뭐 90% 효과가 있다고는 했지만 알고 보면 또 썩 이렇게 와닿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또 연구진 발표가 아니라 그 회사 측 발표였다면서요. 그리고 네, 그런 뭐 발표에 대한 뭐 신뢰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그 백신과 관련된 조단위의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는 건 이게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 자본에 의해서 또는 이미 이제 먼저 개발비를 또 지급받고 있는 유럽이나 그리고 선진국들이 다 독점적으로 개발된 이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화이자 이외에도 뭐 길리어드사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우리까지 차례는 안 오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걱정입니다. 자, 또 하나 걱정이 이제 그 우리 전세 시장
이 걱정도 참 많이 되는데 세입자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 착한 임대인에게 내년 6월까지는 또 연장을 했네요. 연장해서 6월까지 이제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여 소상공인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임대료를 깎아주게 되면 깎아진 임들의 절반을 소득세, 법인세로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정부가 일단 이 제도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대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금융회사를 통해서 임대료 깎아준 건물주를 위해서 1인당 최대 3년 이내 3천만 원 한도로 이자율 3% 이하로 대출까지 가능합니다. 예. 또한 올 10월 말 기준 한 6천여 명의 임대인이 4만 3천여 개 점포 임대를 깎아준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6개월 정도 세제 혜택을 연장하게 되면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 이제 확산되기를 정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착한 임대인 운동 꼭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내년부터는 공공 분양 특별 공급 입주 요건이 완화된다는 소식인데, 뭐 소득 요건이 좀 완화된다는 소식은 진작에 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거의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겠다라는 말인데요. 네. 이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라는 게 이제 무주택 실소유자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일반 청약자들과 달리 따로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배정된 물량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득 여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그림의 떡이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 소득 요건을 많이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번 개정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는 120%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소득 요건은 130%와 140% 이하로 각각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소득이? 일단 세전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130%가 월 한 722만 원, 맞벌이라면 140%가 월 778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게 되면 8,600만 원과 9,360만 원 가량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부 합산 연봉 1억 원 수준까지 돼도 그렇네요.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 요건 100% 이하인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30%를 우선 공급에서 탈락하신 분들과 함께 완화된 소득 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대상으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 좀 하루빨리 공공 분양이 좀 많이 좀 쏟아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 자, 이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 참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라인 펀드가 이게 작년 거였죠? 1조 4천억 원 규모였고, 올해 이제 옵티머스 펀드 5천억 원 규모의 문제가 된 그 펀드인데, 자, 그런데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자산실사 결과 예상 회수율이 최대 15%밖에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발표가 있는데, 그러면 1억 투자한 사람은 최대 1,500만 원 정도만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3일 회계법원의 실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된 5,146억 원은 대부분 원래 투자하기로 약정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부실기업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옵티머스가 소유하고 있는 이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회사의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이 얘기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기에 가깝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투자 원금 5,146억 원 가운데 회수 가능한 금액을 따져봤더니 잘하면 한 783억 원 수준이고요. 최악의 경우 401억 원 정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자, 금융당국은 이 돈은 이 옵티머스 일당이 빼돌린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죠. 뭐 상당 부분 이 판매사들 내지는 이제 투자 운용사, 자산운용사의 잘못이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투자 원금의 80에서 90%의 돈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어제가 이제 11월 11일 중국에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절 행사가 있었는데 이 광군절 이 매출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 이 알리바바가 2009년 독신자를 겨냥해 만든 광군제 올해는 83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입니다. 예. 알리바바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자사의 여러 플랫폼에서 총 4,98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3조 8천억 원 상당인데요. 네. 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규모에는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던 이 주택, 아파트 80만 채, 자동차 20만 채의 판매 거래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루 거래액이 45조 7천억 원인데요. 거의 2배 가까이 크게 넘어섰는데 예. 물론 단순 비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의 경우에는 하루 실적이 아니라 올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1차 판매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기간이 하루에서 이제 사흘 더 늘어났다라는 건데요. 총 나흘 했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이 할인 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가 본격적인 회복 추세에 접어들면서 특히나 중국판 이 보복 소비, 온라인 소비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뭐 그렇게도 분석할 수도 있겠고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매출이 늘어났긴 했지만 판매일이 4배로 늘어난 거니까 또 알고 보면 또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나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은 고 전태일 열사에 관한 소식 준비를 하셨는데, 전태일 열사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1995년에 개봉됐던 홍경인 씨가 주연을 했던 이 영화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 이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벌써 50년이 되는군요. 내일이면 바로 13일 내일이면 50주기를 맞아서 자, 이 고 전태일 열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을 오늘 청와대에서 가졌습니다. 이 노동계 인사 중에서는 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는 게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중에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1등급. 등급의 훈장입니다. 이게 한 5등급이 있죠? 무궁화장이. 예. 그래서 2등급의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 중에서도 이 무궁화장을 추서받은 사람은 고 전태일 열사까지 포함해서 3번째입니다. 그만큼 정말 희귀한 그런 훈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또 놀라실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쓰러져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전태일 같은 사람도 아직까지 훈장을 못 받았고 더군다나 그 노동계의 열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처음으로 무궁화장을 받았다.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들 중에서 딱 3명째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참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민주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사실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박종철 열사라든지 이한열 열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관련자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공자가 아니라 관련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역사의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제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 일정한 공이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그런 작업이 사실은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와서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했고, 그때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뭐 5.18 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먼저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실제로 민주화의 성과를 이끌어낸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법의 차원에서 국가에서 나서서 열사들을 얘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 11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열사들, 특히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영예 수여안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 의결을 했어요. 영예 수여안. 그래서 전태일 열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970년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노동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끔 하는 그런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우린 전체 노동운동에 있어서 시작점이자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승리라고 이렇게 기억되는 청계피복 노조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했고 또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전태일 열사한테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포장이 돼야 될까? 마땅히 전체 노동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무궁화장이 수여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좀 우선순위에 좀 밀려서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태일 열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게 됐다는 거. 자, 근데 이 자리에 이게 이제 오늘 있었던 일이죠? 이게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고 전태일 열사의 가족들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도 이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죠.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첫째 동생이 전태삼 씨고 둘째 동생이 전순옥 전 의원이고 셋째 동생이 전태일 씨인데요. 이 분들 외에도 전태일 열사가 만들었던 삼동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어요. 삼동회. 노조를 만들기 전에 이 삼동회라고 하는 조직을 먼저 만들어서 여기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던 그 3동회의 식구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또 이번에 정부 포상을 추천한 그 고인의 동료 최종인 이승철, 이면재, 김영문 씨, 또 전태일재단 이사장인 이수호 전 정교조 위원장이었죠.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해서 함께 축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훈장, 부상 그리고 또 꽃다발을 유족들에게 수여를 하면서 특히 꽃다발이 이제 추모의 마음을 담은 국화와 또 영원히 기억한다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노단새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노단새라는 꽃은 특히 드라이 플라워로 많이 이제 활용이 되는데 이 꽃을 함께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특히 열사에 대한 훈장 수여가 고 이소선 여사를 비롯해서 가족들의 헌신과 또 함께 지금까지도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노력해온 친구들, 동지들의 삶에 대한 격려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격려를 했고요. 특히 이 50주기 범국민 행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범국민 행사에도 이제 큰 힘이 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 행사, 그 가족들, 그 동생들입니다. 동생들 함께했고 옛 동지들과 함께했던 이 행사. 자, 그런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님은 함께 하시질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어머님이신 고 이소선 여사는 전태일 열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노동운동에 헌신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요. 그렇죠. 이제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 화용식을 거행하면서 실제로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당겼던 전태일 열사.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는 황망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이 전태일 열사는 어머니에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상상을 해도 어떤 면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전태일 열사는 온 몸이 그 화상으로 정말 뒤덮여 있어서 혼자서 스스로 뭘 먹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불가능했고 자발적 호흡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어머니께 내가 못다 이룬 일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약속을 몇 번이나 다짐을 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니 꼭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머니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어코 너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제서야 이제 전태일 열사가 동료들에게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는 정말 평범한 어머니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노동운동에 뛰어든 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노동운동 뛰어든 거였군요. 그럼요. 그 전까지는 아들이 근로기준법을 공부하고 이런 걸 말렸고요.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도 굉장히 걱정을 했던 평범한 어머니였는데요. 아들이 숨을 거두고 난 다음부터 아들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시체 인수를 거부하고 버텼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학생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장기표 씨였고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이 이 어머니의 그 단호한 모습과 의지에 감동을 하면서 함께 싸우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8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러면서 급기야는 이제 청계 피복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고 그 이후로 40년이 넘게 이 이소선 여사는 계속 노동 현장의 그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고 그리고 유가족들과 함께 든든한 어머니로서 모든 소외받은 사람들의 어머니로서 살아오셨고요. 2011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큰 어른으로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이소선 어머니도 지난 6월 10일이었죠. 6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가지고
어머니는 두 번째 등급인 모란장을 받으셨어요. 아, 바로 그때, 얼마 전이었네요. 몇 달 전에. 맞습니다. 예. 민주유공자 12명에게 이제 이 모란장이 수여됐는데 그중에 가장 앞자리에 이소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어디 인터뷰에서 한번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장례를 끝까지 치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체 인수를 거부했다고 하셨는데 이 관계 당국에서 뭐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다면서요. 돈다발도 들고 오고 그 당시에 뭐 한 3천만 원인가 들고 오면서 장례하자 빨리 하자 이렇게 했다는데 끝까지 거부했다면서요, 어머님이. 맞습니다. 당시에 3천만 원이라면 지금은 뭐 30억이 넘는 돈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협박과 매수를 다 이겨내고 결국은 노동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노동운동의 산실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특히 어머니께서 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늘 선두에 섰기 때문에 투옥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전혀 겁내지 않으시고 다른 자식들까지도 함께 이렇게 노동 운동가로 키워내면서 이런 아들의 유지를 구현해낸 그런 어머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투옥도 많이 되고 뭐 경찰서에 끌려간 게 연행된 게 한 390회 정도나 된다고 그 딸이 얘기를 하던데 아이고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요.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 문을 열었다고 하던데 이 소식 잠깐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작년에 열었어요. 49주년 기념으로 이제 열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참 늦은 일인데 어쨌든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기념 행사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많은 도움을 줬는데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고 노동의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한 다양한 문화 사업들, 교육 사업들, 프로그램과 체험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여기를 들러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에는 사랑, 연대, 행동이라고 하는 전태일 정신에 입각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많은 우리 특히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기념문화제 진행 준비 중이니까 전태일 기념관이 던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노동에 대한 질문들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우리 노동 현장에는 전태일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열사와 같은 분들도 아직까지 남아 계시거든요. 그럼요. 뭐 대표적으로 뭐 택배 노동자도 생각나고 하청업체 노동자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파업하고 있는 현대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들이 분진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조차 제공받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모습은 진짜 청계피복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전태일 열사가 환풍기를 제발 달아달라고 하던 그 요구와 너무 맥락이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태일 열사 소식 또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는 그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벌써 11월도 중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서울은 춥고 날은 따뜻하다. 겨울철 우리나라 날씨의 특징입니다. 3월 4온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데요. 내일도 아침까지는 조금 쌀쌀하다가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 온화해지겠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날씨인데요. 매일 날씨를 전하는 기상캐스터지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요즘은 한낮에는 바람도 온도도 적당하게 참 좋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도,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송 현재기온과 체감온도는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8도, 습도는 62%입니다. 날씨였습니다.